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동시다발 공격을 가하며 진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격전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한 지 이제 4일째 맞이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외곽까지 이제 근접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밤이 위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도 함락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러시아 군의 어떤 진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참고로 어제 러시아 국방부는 2일차 작전 결과를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동부 그리고 북부, 이 서부 3개 축선에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키예프 북서부에 위치한 호스트멜이라는 공항을 러시아 공정 강습 부대가 헬기 약 200여 대를 통해서 공중 강습 작전을 시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서쪽까지 일부 장악이 된 상태로 이제 키예프를 중심으로 이 사면이 전방위적으로 포위가 된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황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뭐 당초 예상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거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함락이 임박했다는 건 양측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객관적인 수치에서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비교 분석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고 병력 수만 봐도 이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보다 이미 4배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치상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일부 우크라이나 군이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얘기도 일부 이제 미국의 일부 서방의 이제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판단과 그런 이제 발표를 인용해서 서방 언론들이 일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러시아 지상군의 전개 속도 이걸 저희들이 이제 군사용어로 작전 템포가 둔화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과연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때문에 러시아 지상군의 진출이 실제로 마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좀 제한이 되지만 중요한 사안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전 협상을 위한 어떤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작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전 협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양국이 만나려고 했는데 회담 장소 때문에 불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바르샤바에서 하냐, 민스크에서 하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표면적으로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공유를 하실 텐데 결국 장소의 정치학입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게 어디서 협상을 할 것인지가 매우 상징성이 크고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장소를 가지고도 엄청난 기싸움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미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고위 당국자에게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중립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저희 모두 바랄 것 같고요. 그래도 상황이 만약에 계속 악화돼서 수도가 함락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생각하는 그림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즘처럼 푸틴 대통령의 생각을 참 알기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점령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가 젤렌스키 정권을 축출하는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마도 현 정권은 이제 전복될 가능성이 크고 예. 푸틴 대통령이 또 우크라이나 군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현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리라라는 일종의 작전 지침을 하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군이
괴뢰 정권을 수립을 하는. 반군이라기보다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군 그리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 지역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적대 세력들이 이제 규합을 해서 일종의 비상 기구를 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혹시 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추가 확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만약 제3국이 관여를 할 경우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확전을 한다면은 뭐 폴란드라든지 그 국경이 인접한 주변국이라고 생각을 이제 가장 1순위는 동유럽 국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에 대비해서도 나토 차원에서도 동유럽 지역에 이미 병력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본토에 침공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먼저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이때부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와 정말 판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비슷한 겁니까? 이제 판박이라는 점은 아마도 러시아군의 일사불란한 이런 작전 수행 과정상의 어떤 특징을 의미를 하는 것일 텐데 지금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2014년 크림 병합할 때와 모습과 판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육해공 전면에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고 있고 많은 병력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키예프 정권의 축출을 목표로 이런 작전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4년 크림 병합의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도 궁금해지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나토의 동진에 대한 우려, 뭔가 반발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체성 문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러시아 주류 세력의 어떤 인식과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분리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위협을 완충할 수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장 전략적인 핵심 사활적인 이익이 달린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뭐 민족들도 우크라이나 내에도 친러 성향인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겁니까? 네, 많은 수의 러시아계가 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이게 중간을 기준으로 동은 친러 성향이 그리고 이 서쪽 지역은 친서방 성향의 성향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갈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사전에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정보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게 좀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묵살됐다고 하고요. 오히려 러시아에게 미국이 중러 간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미중 러 간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러시아는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돈바스의 평화유지군을 투입시킬 거라는 것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제 키예프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이제 감행한 것이죠. 아마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또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그런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러시아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재에도 많이 반대를 했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재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했을 당시에 미국과 EU 등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이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과연 경제 제재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부터 이제 출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여지는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어떤 강도와 속도는 지난 2014년 크림 병합 때와 비교해서 보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벌써 1단계 어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또 교통, 심지어 수출 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러시아 경제에도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주가 지수가 30% 이상 급락이 됐고 정말 폭락했죠. 예,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도 상당 수준 평가 절하가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신용도를 평가한 S&P도 러시아의 신용도를 투자 부적격으로 이렇게 하향 평가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제재가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는 쪽이네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년 동안 어떤 제재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앞으로 이런 제재 효과가 얼마나 더 지속성을 가지고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드는 것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경제 제재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현 상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나토를 파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제재를 통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재의 강도와 속도는 점점 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런 제재에서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이 에너지를 어떻게 에너지 분야를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를 했을 경우에 또 그렇지 않아도 국제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 행진을 보이고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고스란히 또 러시아에게는 반사 이익이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각자 자국의 경제 상황을 걱정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과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도 규탄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경제 제재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한미 외교 장관 간 전화회담이 있었고 외교 장관들께서는 이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동의 메시지를 나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정책 공조라고 보여지고 또 오늘 통화 간의 수출 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재 방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한국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그 분야도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